2025년 8월 둘째 주 국내 부동산 시장은 표면적 지표는 이례적으로 평온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전주 대비 0.01% 상승이라는 미미한 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이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조류가 흐르고 있다고 인지하셔야 돼요. 현재 시장은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정책적 수요 억제와 심각한 공급 측면의 제약이라는 상반된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주의 부동산 주요 이슈, 이 기만적 안정성 이면에 숨겨진 세 가지 핵심 이슈를 뽑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월세 시대의 가속화, 두 번째는 공급 절벽 현실화로 인한 심화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난,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 PF 리스크. 아마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리스크가 피부로 와닿진 않겠지만 저같이 현업에 있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얘네들은 논외겠지만 웬만한 중소건설사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 지금 자금 운영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이 다 멈춰 서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미래의 공급을 발목 잡을 거고요. 그럼 금주의 부동산 이슈 AI와 함께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슈는 월세 시대의 도래, 전세의 종말인가, 구조적 전환인가.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독특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월세 시대는 미래의 전망이 아니라 now, 현재의 현실이 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전국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부 월세에 포함한 겁니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7월 기준 62.9%라는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저도 놀랐습니다. 월세가 이렇게 높았나? 특히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의 경우 월세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64%에 달하고 월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발생됐어요.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전국 월세 비중이 2020년 40.7%에서 2년차 시 임대차 계약을 하니까 2022년도에는 51% 월세 비중이, 24년도에는 57.4%, 드디어 2025년도에는 서울 기준 64%입니다. 큰일 났네요. 월세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은 단일 요인이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죠. 우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행한 627 대출 규제는 의도치 않게 전세 시장의 공급 기반을 악화시키고 결정적으로 월세 가속화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규제는 수도권 및 투기지역 6억 원 초과는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죠. 또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갭 투자를 원천 차단했죠. 과거 갭 투자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목적 외에도 신규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를 매물로 공급하는 핵심적인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가 정책적으로 차단되면서 시장의 전세 공급 물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부작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를 구하려던 수요, 줄어든 공급 속에서 치솟는 전세 효과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월세 시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즉 매매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려던 정책이 전세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월세의 가속화에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또한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전세 제도의 근간을 잃을 수 있는
상호 간의 거래잖아요. 그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신뢰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임차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매달 지불하는 월세, 비록 되돌려 받지 못하는 소멸성 비용이긴 하지만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치명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차라리 보험료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AI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와, 월세를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전환은 전세제도의 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월세의 전환을 부추겨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한국 사회에 깊은 함의를 던진다고 보셔야 돼요. 과거 젊은 세대나 무주택 가구는 전세 제도를 통해서 월세 지출 없이 종잣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주거 사다리 첫 번째 디딤돌 역할을 전세가 수행해 온 것이죠. 그러나 월세가 보편하게 되면서 가계의 소득의 상당 부분을 뉴욕처럼 런던처럼 주거비로 지출하게 되어 자산 축적의 속도는 현저히 늘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 격차, 양극화를 심화시킬 거고요. 잠재적인 주택 수요층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현재 월세화 현상은 단순히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성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주택 시장의 수요 기반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될 듯 합니다. 두 번째 이슈, 공급 절벽과 정책의 딜레마. 심화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나 물론 첫 번째 이슈하고 연결되는 거죠. 월세화가 임대차 시장의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면 서울의 전세는 공급과 수요의 극심한 불균형이 빚어낸 현재의 진행형 위기라고 보셔야 돼요. 매매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하여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에 대조적으로 서울 전세 시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서울 전세 시장의 위기는 여러 지표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5%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 시장의 관망세에서 확연히 다른 흐름입니다.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군,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몇천 세대 아파트 전세 물량 딸랑 하나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깊은 정책적 딜레마를 빠뜨리게 됩니다. 정부가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627 대출 규제는 갭 투자를 막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즉 매매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수요 측면의 정책이 임대 시장의 공급 위기를 촉발한 것이죠. 이제는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던지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 주던지 아니면 정말 싫어하겠지만 다주택자 규제를 잘 이용하던지 또는 금융지원을 다시 해주던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칫 애써 안정시킨 매매 시장을 다시 자극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잡으면 다른 곳에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쳇바퀴 돌듯이 원숭이 손가락 세기도 아니고 조삼모사격으로 결국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다른 문제를 악화시키던 이 역설적인 상황은 정부의 정책적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시키고요. 이것이 바로 서울 전세난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이긴 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조선시대 정조 때 한양 도성에서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그러면서 쌀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 폭등한 쌀 가격에 지방 각 도시의 쌀 장사들이 본인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충족시키려고 서울의 쌀을 팔기 위해서 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상을 보고 이 성리학자들, 그 관료들은 지금 백성들이 쌀 가격이 폭등해서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부 쌀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쌀 팔러 올라온다? 얘네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정조한테 제안을 했는데 단 한 명, 연암 박지원 선생님, 조선시대 최초 여행 블로거,
그분만 가만히 놔도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쌀을 들고 오게 되면 공급이 많아져서 오히려 쌀 가격이 안정이 돼. 그걸 보고 그래도 현명한 우리 정족께서는 그분의 연안 박지원의 그 조언을 선택해갖고 쌀 가격을 잡았다는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도 그랬었는데 조선시대에서도 그렇게 경제 개념이 없었던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해서 쌀 가격을 잡았는데 이놈의 현 시대에서 왜 이렇게 수요 공급의 시장 논리를 개무시하면서 여러분들 시장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움직이지만 그것이 더 건강한 시장을 만든다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부동산 못 잡습니다. 금주의 부동산 이슈 세 번째, 잠재된 내관, PF 리스크, 건설 시장의 보릿고개와 그 파급 효과. 여러분들 피부로 와닿지 않겠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현재 조만간 타워 크레인이 멈춰진 현장들을 수없이 많이 볼 거예요. 주택 공급 떠내려 갔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설명해 볼게요. 만약 서울 전세난이 공급 부족이라는 결과라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리스크는 그 결과를 낳는 원인이자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취약한 내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이 상황이 맞물려서 시작된 PF 부실은 이제 단순히 일부 건설사, 금융사의 문제를 넘어서 국내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되고 있어요. 현재 정부에서 뿌려댔던 소비 쿠폰 다 물거품 됐습니다. 건설 경제 침체로 인해서 다 그냥 종식됐다고 보시면 돼요. PF 리스크 더 이상 금융보고서상 숫자가 아닌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대한민국 대표하는 연구소죠. 2025년 건설 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8.1% 급감한다고 예측했습니다. PF 부실이 건설 사업의 동맥 경화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 쿠폰 어떡하냐. 돈은 뿌려댔는데 다 건설 PF로 매몰이 돼버렸네요. 큰일 났네요.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의 악화는 전국적인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을 듯합니다. 이는 사업성 악화되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도 막히고 높아진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속히 공사 현장이 중단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멈춰진 타워 크레인, 수년째 빈 땅들 여러분들 쉽게 보일 듯합니다. PF 위기가 금융시장 문제를 넘어 어떻게 미래의 주택 공급을 갉아먹고 있는지, 현재 국내 내수의 경제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 PF 부실의 시스템 점재를 번지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PF 정상화 펀드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규모가 2조 2천억 밖에 안 돼요. 몇 개 현장밖에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이 펀드, 정상화 펀드 절대 이걸로 해결 못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기조는 어떠냐면 전면적인 구제? 안 해. 절대 안 해. 그리고 선별적으로 정리를 하겠다. 금융위원회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하고 브릿지론과 본 PF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은 살리고 사업성이 없는 것은 죽이겠다. 부도나겠다. 맞습니다. 이 방법이 맞긴 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른바 정부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부실 사업장의 시장, 왜 이것만 시장 원리입니까? 또 이런 건 또 시장 원리네요. 하여튼 부실 사업장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정리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정부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기 전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손실을 조기 확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다 백지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공급 하필이면 이럴 때 이게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결론 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월세 시대의 도래, 서울 전세나 심화, PF 리스크 확산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이슈는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이자 꼬리에 꼬리를 거대하게 무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고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2025년 하반기 또는 향후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보셔야 돼요. 공급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조선시대 때 흉년으로 해서 쌀값 폭등했어. 어떻게 해결해야 돼? 민간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손은 안 잡을 것 같죠. 어렵습니다. 해결하기.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항상 시장의 향방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인에 의해서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통화 정책의 방향성. 현재 고금리인가? AI는 고금리라고 생각하네요. 고금리 환경에서 PFVC가 가계의 대출 부담이 가중시키는 근본의 원인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제가 얘기했죠.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금리 인하시켜야 되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전환된다고 하면 PF 사업장도 자금 조달 환경의 일부 개선이 될 거고 가계이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의 시장의 흐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금리를 떨어질 듯 하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서 그 PF 현장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정부의 정책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안 하겠죠. 현재 정부는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해 수혜 억제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빠졌어요. 내가 분명 그런다고 했었잖아요. 오케이. 627 대체 규제 저는 잘했다고 합니다. 그 몇 달 전에 집값 폭등 잡았어야 돼요. 어쨌든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잖아요. 그래서 몰핀을 투여했어야 되죠. 근데 몰핀만 투여하게 되면 사람 더 바보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살렸으면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 후속 대책이 뭐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만약 전세난과 서민의 주거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을 경우 정부는 기존의 수요 억제 기조를 일부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보다 공격적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없죠. AI는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없을 것 같은데 이 정책적 무게중심이 이동 여부가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기초 우리 경제 지식이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늘려야지 집값 상승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고. 그리고 세 번째, PF 구조조정 속도와 강도. 이거 지금 정부가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국과 그것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내수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질서 있는 정리를 얼마나 빠르게 PF 리스크와 관련해서 현재 부실 사업장과 관련해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갉아먹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부실 사업장을 신속히 정리하고 사업성 있는 우량 사업장 위주로 시장을 재편시켜야지 단기적인 공급 충격 이후에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어서 주택 공급의 단축 기간이 짧아지고 향후에 주택 공급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금리 인하는 긍정적인 효과인데 정부 정책이 전환될 것이다. 지금 꼬락스님 보면 절대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시장 논리를 못해요. 탐욕과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시장 논리. 맨날 정의만 부르짖는 정의가 그 정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PF 구조조정 정부가 잡은 방향성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조속히 실행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표면적인 가격 안정 이면에 구조적 전환의 고통과 공급 부족의 불안과 금융 리스크, PF 리스크의 복합적인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및 정책 변수에 따라 등락이 거듭되겠지만 PF 리스크로 인한 공급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전세 시장의 불안과 월세화의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황을 얘기한 거고 마지막 부록으로 이걸 준비했어요. AI를 통해서. 근데 수치가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 머리보다는 AI 머리가 훨씬 똑똑할 거니까 부록을 준비했습니다. 그 부록 내용이 뭐냐면 현명한 주거 선택을 위한 가이드, 매매냐 전세냐 월세 비용 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비 목적에서 아래편은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우리가 알고 있는 34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동일한 5억이라는 자기 자본을 가진 개인이 매매, 전세, 월세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향후 5년 뒤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현재 내가 5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세로 샀을 때, 매매로 살 때,
월세로 살 때 과연 내 자산 규모는 어떻게 변하는지. 기본 가정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파트 매매 가격은 15억, 전세 보증금은 8억, 월세 보증금은 보증금 2억에 200을 책정했는데 240이 맞는 것 같은데 200이라고 AI는 책정했네요. 여하튼 내 머리보다는 AI가 똑똑할 거니까. 그리고 초기 자기 자본금은 5억,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금리 3.8%, 전세자금대출금리 3.5%, 미투입된 자본의 투자 수익률. 월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5억인데도 불구하고 2억만 보증금 쓰고 3억은 어딘가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정적 예금 상품에 넣어놨을 때 한 3% 정도 책정했어요. 이와 연동해서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현재 5억이 5년 뒤에 5억은 아니잖아요. 그 화폐 가치 하락까지도 다 적용했습니다. 또 매매 사업자는 취득세, 재산세 다 적용시켰어요. 그랬을 경우 앞에 도표를 보게 되면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우선 매매는 논외로 하고 전세랑 월세를 비교해 보면 이제 월세부터 얘기하면 현재 5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5년 뒤에 자산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억 2천 이상이 쪼그라듭니다. 월세 세입자는 아마 보증금 2억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은 예금 3억을 넣어놓은 것 같고 회지를 시킨 것 같고 결국에는 주된 손실은 월세인 듯해요. 결국에 매년 5년 동안 월세를 냈을 거니까. 그러니까 월세 세입자는 현재 5억이 5년 뒤에는 3억 8천으로 쪼그라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세 세입자 한번 입장에서 볼게요. 현재 5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5억을 전세금으로 넣고 보증금을 부족한 3억원 대출이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금리 이자 비용 했었을 때 5년 총 손실은 5천만 원 살짝 상회하는 금액. 이해하셨죠? 그러면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주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현재 5억이 5년 뒤에는 4억 5천으로 쪼그라든다. 여러분들 전세가 유리합니까? 월세가 유리합니까? 전세가 무조건 유리해요. 어떤 놈들이 자꾸 월세화를 주장을 해요. 결국에 월세화가 되면 서민 경제에 더 파탄 난다고요. 뉴욕처럼 된다고요. 자기 전 소득의 50%, 60%를 월세 비용으로 지출해야 된다고요. 전세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민들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수치만 봐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매매 경우수도 첨부할게요. 매매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보합일 때도 있고 우선 오를 때 보게 되면 보통 5년 뒤에 10% 아파트 가격이 10% 오른다고 하면 한 1억 정도 수익을 보나 봐요. 여기에는 대출금리 감안했고 취득세, 재산세 다 감안한 거예요. 여하튼 현재 5억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했을 경우 현재 5억의 자산 가치가 6억으로 늘어날 것이다. 결국에는 아파트가 상승하게 되면 월세를 선택한 사람하고 매매를 선택하는 사람은 자산 격차는 엄청 격차가 늘어나죠. 이게 양극화의 기본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는 또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5년 동안 안 오른다고 보게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안 올라도 대출이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 재산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전세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 가격이 안 올라도 매매나 전세에 거주 비용은 지출될 거니까 그게 전세랑 유사하다. 결국에는 월세가 제일 불리하다. 혹시나 집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매매가 제일 불리하겠죠. 10% 떨어지게 되면 2억 가까이 손실을 본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5억이 아파트가 10% 떨어지면 3억으로 쪼그라들겠다. 그러면 이 수치를 보고 AI가 분석한 이 수치를 보고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우선 내가 무주택자나 서민들한테 살짝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집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집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변했다고.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까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로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주택 데이터가 생겼던 198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연평균 수익률이 6%입니다.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집 가격이 상승하는데 내일부터 폭락할 것이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집을 못 짓는데 특히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사람들 서울로 다 기어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우선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 비용 차원에서 거주 비용 내 돈을 지키는 입장에서 월세를 선택하는 게 최악이고요. 그리고 전세나 매매인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나는 집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전세 선택하세요. 근데 오를 것 같아. 그럼 매매 선택하는 거고. 어쨌든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여하튼 궁주의 부동산 이슈 3가지를 가져왔어요. 월세 시대의 가속과 서울 아파트 전세나 금융 PF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거주했을 때 거주 비용 차원, 투자 목적 말고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나. 근데 앞에 있는 김동산이 형은 월세 살고 있네요. 여하튼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금주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